유나는 진짜 대박이었어요. 근데 아이유가 나오면서 이미지가 조금 겹쳐졌어. 그러니까 뭐냐, 세븐이 비 나오면서 애매해진 것처럼 그런 측면이 있었어. 유나 씨가. 그래서 유나 씨가 별밤 지기였어요. 맞아. 특히 최고 있는 사람들만.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뭘로 지금 그분이 지금 몇 주째 계속 1등하고 있는 노래가 사실은 9개월 전에 그 나온 노래인데 노래가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과학적이라서 이제 이 과학 커뮤니케이션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사건의 지평선. 이게 이제 블랙홀의 한 부분의 그 이름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노래 겸 해서 블랙홀에 대한 수박 겉핥기 사건의 지평선 뭘까를 준비했지만 일단 부가님이 또 재밌는 내용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먼저 하고 남는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인님은 뭐예요? 네, 저는 이제 블랙홀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너무 커요. 저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것에 대한 과학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재밌죠. 네. 뭔데요, 그래서? 아기자기하게 갑니다. 작은 거 뭐? 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유나 사건 하나 또 터진 것 같아.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폰도 아니고 뭐. 죄송합니다. 네. 자, 계속해 주시죠. 네. 그래서 얼마나 뭐 작은 거 얘기해요? 뭐 작은 거는 뭐 제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형 그래도 그 지평선 그렸었잖아요. 타투 하셨다고. 지평선 타투로 착시 효과는 있거든요. 네. 네. 시작할게요. 네. 우리 어른이 여러분, 안녕.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종이접기를 구경해 볼 거예요.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어색한 거 했었어. 또다시 나는 못 쳐다봐. 어색한 거 했었던 거 생각나. 네, 우리 어른이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접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특히 지금 30대 정도 되신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그 TV에서 김영만 선생님의 프로그램 매불쇼에 나오셨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그 어렸을 때는 이제 손바닥 약 1km 앞 좌회전하세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종이접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5년에 그 부경대 화공과 다니시던 20살 박지호 씨가 지금 이 사진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저 종이에요? 네, 종이로 접었다고 와, 합니다. 저걸 어떻게 접어? 이 2mm짜리 와. 종이로 종이약을 접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다 진짜. 그런데 굉장히 작잖아요. 네. 이렇게 작은 것보다 밀리미터보다 더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크기의 종이접기가 가능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건 종이 접기가 아니겠죠. 왜 종이가 그렇게 나노로 작을 수는 없지. 그 조직이 그걸 날카로우시네요. 네. 먼저 고백을 하자면 네. 종이로 종이접기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약 700m 앞 산대 삼거리에서 좌회전하세요. 와, DNA로. 네. 이 종이접기의 개념을 말하자면은 그 판판한 2차원의 물질, 종이로 3차원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DNA라는 것도 긴 선 모양의 1차원 물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이렇게 잘 접어서 2차원 혹은 3차원 모양으로 변화시킨다고 해서 DNA 종이접기 약 300m 앞 좌회전하세요. 섬인데 영어예요? 네, 그 오리가미가 원래 일본어로 종이접기인데 그 쓰나미처럼 그 영어권에서도 통용되는 글로벌 단어가 된 거군요. 네,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DNA 오리가미 기술을 사용해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약 600m 앞 시속 80km 과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그 위에 토끼 모양. 네, 지금 모래 얼마나 시계가- 작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나노미터, 수십 나노미터, 뭐 수백 나노미터 이런 크기입니다. 그 머리카락 굵기 한 10만 배보다 더 작다. 이걸 네.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궁금하시죠? 네. 네. 그 다음에 세상에서 제일 작은 모나리자 그림조차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림은 지금 모나리자. 가로 세로가 수백 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10만 분의 1 요 정도의 크기예요.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로봇 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지금 저게 다 DNA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저 로봇 팔을 가지고 이렇게 초소형 공정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네. 네, 이 모든 게 다 DNA로 만든 겁니다. DNA는 근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DNA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아, 이제 그래요? DNA가 살아있는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죠. 네. 예를 들면 건축이라고 치면 그 설계도라고 그 생각하시면 친구들을 잘 조작을 해갖고 그 친구들로 뭔가 접어서 뭔가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무척 얇거든요.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니까 얼마나 작겠어요. 네. 두께가 약 2나노미터, 나노 구조입니다. 나노가 몇인지 알아요? 나노미터가? 아, 100만 분의 1. 에라이 씨. 공부 안 했어? 몰라 나는. 아니 공부 안 했냐고. 나노 고등학교 때 배우냐? 나노는 10억분의 1이지. 아, 배웠어? 배우지. 이거 뭐야 이거 지금. 그럼 형 마이크로가 작을까요? 나노가 작을까요? 나노가 작지. 와. 10억분의 1이잖아. 형 진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나 진짜 그래. 아니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나노는 1m를 1000분의 1 하고 1000분의 1 하고 1000분의 1 하고 이렇게 3번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두께가 0.1mm 정도 되는 실도 이렇게 손으로 하기 어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 10,000분의 1 두께밖에 안 되는 DNA는 네. 당연히 저희가 뭐 아무리 뭐 집게를 사용하고 그거 할 뭘 수가 사용한다 없죠. 해도 직접 다룰 수는 없고요. 네. 굉장히 놀랍게도 네. 이 DNA 조각들은 이 조각들을 넣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어디다가 넣으면요? 이 어떤 물 같은 용액 속에 이 DNA 네. 조각들을 넣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곰돌이의 귀에 해당하는 DNA 조각이랑 곰돌이의 발에 해당하는 DNA 조각 이런 걸 막 섞어서 넣으면 알아서 곰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살아있는 생명체 아니에요? 나 진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네들이 알아서 그냥 뭉친다고요? 네네. 어떻게? 왜? 왜? 그 원리를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DNA라는 게 어떤 물질인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이 이제 DNA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게 우리 몸의 유전 물질이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실제로 이게 그래서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있느냐 그거는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들으시면은 DNA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DNA를 그림으로 그린 걸 보면은 보통 이렇게 두 가닥이 꼬여 있는 네네네. 이중 나선 구조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근데 네. 요거를 이렇게 떼보면요. 떼서 한 가닥을 잘 보면은 A, T, C, G 이 네 가지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A는 T랑 붙는 성질이 있고요. C는 G랑 붙는 성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AAAA라는 DNA 조각을 만들고 네. TTTT라는 DNA 조각을 만들어서 이 네. 두 개를 어떤 용액 속에 넣으면 그 두 개는 저절로 붙습니다. 좋다. 네. 자동으로 붙는구나. 네. 지들이 찾아서 네, 지들이 막 이렇게 물속에서 자석처럼. 네, 막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다가 랜덤하게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짝을 만나면 착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A랑 T를 방금 4개씩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는데 만약 15개씩 조각을 만들면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하거나 이 용액의 소금물의 농도를 조절하면은 이 DNA 조각들의 그 붙는 그 힘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DNA 오리가미 기술인 겁니다. 제가 이제 좀 말로만 하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품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다이소에서 어떻게 하셨죠? 네, 거금 1,000원을 주고. 저는 굉장히 네. 어색해. 네, 요걸 긴 가닥을 하나의 DNA 가닥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DNA다 생각합니다. 네, 저 하나의 긴 선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에다가 짧은 DNA 조각을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A고 얘가 T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얘가 여기에도 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형이었던 애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형이 그렇죠. 돼요. 원형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여기에 붙는 조각이 있고 또 여기에 붙는 조각이 있다면 네, 이렇게 붙어서 약 600m 앞 시속 8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 요거는 여기에 붙게 설계를 하고 또 여기에 붙게 이렇게 설계를 그래서 하면은 하트 되잖아. 오, 네, 하트가 됩니다.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DNA를 어떻게 설계하냐에 따라서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 DNA로 이런 걸 만들면 뭐 이거를 만들면은 네, 결국에는 예쁜 게 다예요? 결국엔 어떻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가 네, 이게 뭐예요, 그게 이게? 궁금하신 네. 거잖아요. DNA가 가지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넣었을 때 독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에 약물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운반체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네, 나노 로봇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떤 특정 이야기, 그러니까 다른 데 들어가면 안 되고 어느 특정 곳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운반책으로 쓸 수 있다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왜? 제가 DNA로 이런 모형 만들면은 뭐 할 거냐고 했더니 댓글에 자기 만족이지 뭐. 그것도 맞죠, 네. 재미있는 사람들 많아. 야 우기다잉. 자기 만족이네. 자, 그래서 네, 그런 그래서 의학적으로 쓸 수 있고. 네, 그 의학적으로 쓰이는 하나의 예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의 소망은 결국 암을 좀 정복을 해보는 것이잖아요. 네. 이 DNA 오리가미 기술을 가지고 중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암 치료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암을 일으킨 쥐에다가 이 DNA 오리가미를 이용해서 종이배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오리가미 배가 저렇게 됐죠. 만들어졌지. 그런데 지금 저 양쪽에 초록색 어떤 구조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DNA 앞타머라고 해가지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는 거군요. 네, 지금 그 암세포에만 발현되는 어떤 거를 이렇게 딱 인식해서 닻을 내려주는 거예요. 네, 그 녹색이 닻을 내리면 그 아까 배가 열리면서 내부에 있던 어떤 게 드러났는데 그 내부에 있는 건 트롬빈이라고 해서 혈액을 응고시켜주는 애거든요. 그러면 암세포에게 가는 혈관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딱 타겟팅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암세포에게만 에너지 수송관을 이제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암세포를 굶어 죽게 할 수 있고, 네. 어느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또 3프로 형님 또 등장하셨습니다. 혹시 상장을 하셨나요? 네. 이게 지금 2018년에 발표된 기술이었는데요. DNA 오리가미 회사가 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여기 그 닻으로 달려있는 DNA 앞타머의 경우에는 회사가 국내에도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아까 어디다가 쓰냐 굉장히 좀 이 DNA를 예쁘게 접어서 자기만족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기초 과학 기술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네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끼 모양으로 적고 이런 거는 이제 DNA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였던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흥미 유발로. 자랑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DNA 우리 약 600m 앞 시속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헷갈리게 아니 알고 있었는데 헷갈리게 누가 올려갖고 김치찌개인데 그거는. 알겠습니다. 자, 엑소. 엑소. 자, 유나 씨. 지금 3분 내로 한번 해봐요,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사실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노래가 이 차트를 몇 주간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블랙홀의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 식으로 제가 준비했는데 네. 일단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이냐. 네. 블랙홀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뭐 크게 터져갖고 뭐 가운데 엄청 큰 질량이 여기 보이고 뭐 이런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역시 결정적일 때 정진이 형이 대답을 잘하세요. 아, 그래요? 10억분의 1 알면 뭐 할 거야?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태양 질량의 최소 3배 이상의 큰 별이 이제 원래는 엄청난 큰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중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중력은 뭡니까? 땡기는 힘이죠. 당기는 힘이죠. 근데 중력만 있으면 당연히 이 태양보다 3배 큰 별이 그냥 바로 수축을 할 거예요. 근데 크게 이렇게 빛나고 있다는 거는 이 중력에 대항해서 뭔가 밀어내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바로 이 별 안에서 핵융합을 해서 수소나 헬륨들이 핵융합을 해서 엄청난 열 에너지나 비례 에너지가 나와요. 그 폭발 에너지가 밀어내는 힘, 청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중력과 청력이 서로 막 균형을 이뤄가지고 딱 우리가 우주에 바라보는 그 별의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우리가 뭐 가스 난로 이런 거 쓰면은 가스 언젠가 다 떨어지면 꺼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별 안에 있는 연료, 수소나 헬륨도 결국에는 핵융합을 다 하면은 다 써버리거든요. 언젠가는. 그러면 이제 밀어내는 청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중력만 나. 중력만 남는 거죠. 와, 그럼 엄청 쪼그라들겠네. 그럼 확 쪼그라들어요. 그럼 쪼그라들면 이 안에 있는 물질들, 원자나 이런 것들이 버티다 못해가지고 아이고 좁아 하면서 뻥 터져버리거든요. 그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라고. 이건 초신성 폭발. 그렇죠. 그럼 이 초신성 폭발 안에 중간에 남은 게 결국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블랙홀 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블랙홀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요건 내가 확실히 알았다. 이제 이해하셨죠? 요건 확실히 알았어. 자, 그럼 이 안 보이는 블랙홀, 빛보자도 다 빨아먹는 블랙홀을 우리가 어떻게 찾았을까? 최근에 사진도 찍었는데 네. 예전에 제임스 웹 얘기할 때 가볍게 다뤘는데 이 블랙홀이 워낙 큰 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간접적으로 주변의 별들이 얘를 돌면서 근처로 가면 엄청 빨라져요. 네네네. 그리고 주변에 돌면은 이 별이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조차도 블랙홀이 막 바지가랑이를 잡아 당기니까 별이 빛이 우리 지구로 오는데 속도가 좀 느리게 와요. 그러면서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어요. 원래는 파랑 색깔인데 이걸 적색편이라고 하거든요. 네. 파장이 짧아지는구나. 그렇죠. 파장이 길어지죠. 형. 아시네. 길고 짧은 거 재봤냐? 재봤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블랙홀 보이지 않지만 주변의 별을 보면은 블랙홀 근처로 갔다 싶으면 빨라지고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구진이 26년 동안 별을 찍어요. 동영상을. 그 영상이 공개된 이거 보세요. 네. 실제로 상상하면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와, 빨라지네. 근데 실제로 보세요. 갑자기 빨라지죠. 빨라져. 블랙홀이 있는 쪽이 저긴 저쪽이에요. 블랙홀이야. 그렇죠. 빨라지잖아. 26년 동안 찍은 거예요? 26년 동안. 와, 대단하시다 저분도 누군지. 네.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블랙홀을 찾을 수 있고 최근에 블랙홀 찍었거든요. 근데 그 찍은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자면 약간 도넛처럼 보이는데 네. 이 초대질량 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저게 지금 하얀 동그라미 보이죠? 그게 태양이 아니고 태양계예요. 태양계야. 태양계가 여기 써 들어가요. 점 같은 게 점 태양계라고요? 같은 게 태양이고 저 원이 태양계예요. 동그란 원. 그쵸. 안에 점은 태양이고 네네. 원이 이제 태양계인데 저렇게 작다. 훨씬 큰 뽀글거스름한 도넛 같은 게 그러면 블랙홀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블랙홀이가 그 주변을 도는 강착 원반이라 그러는데 와. 제가 M87을 하는데 은하에 있는 블랙홀인데 저거는 명암도 못 내밀어요.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블랙홀이 얼마나 크냐면 톤 618이라 그래서 저게 지금 중간에 빨간 색깔 점 같은 거 잠깐 하나 보이죠? 중간에. 네. 네. 저게 점이 아니고 선이거든요. 네. 저 선이 태양계의 직경이에요. 와, 태양계가 저렇게 작다. 이게 태양 하나도 없고 수금치와 목토, 천해, 명왕성까지 도는 아니 근데 중력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 당겨야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약 300m 앞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이렇게 커질 수 있냐. 네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마술도 있고 그런데 아직도 미스테리긴 하고 네. 아무튼 이렇게 무시무시한 천체들이 우주에 많은데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서행하세요. 먹을 때 배 안에 그러니까 먹기 직전까지는 음식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블랙홀도 먹방을 하는 그 장면이거든요. 먹배는 아니고. 그렇죠. 먹배는 아니고요. 네. 먹배 논란 일으키지 않습니다. 블랙홀은. 네. 그래서 이렇게 천체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천체들이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별들을 입자단을 쪼개버려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블랙홀로 오면서 걔네들이 이제 서로 부딪히면서 열을 방출하면서 주변에 빛나거든요. 마지막 빛인 거네요. 마지막 빛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강착 원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지평선은 언제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건의 지평선 나오는 거죠. 지평선 가야지. 사건의 지평선은 결국 이런 블랙홀이 만들어지면은 블랙홀 근처로 가면 갈수록 중력이 점점 세지거든요. 세죠. 근데 이 세지는 정도가 빛조차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딱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부터 안쪽까지는 전부 다 블랙홀이고 그 경계가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빛조차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거네. 그렇죠.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딱 빛이 저 경계면 바로 앞에 있으면 탈출할 수 있어요. 느리지만. 근데 딱 그 경계면에 닿는 순간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까 체육 형님이 말했던 그 중력 가속도 그건 지구 탈출 속도잖아요. 근데 저 블랙홀을 탈출할 수 있는 그 빛의 속도 경계가 사건의 근데 지평선이고 이름이 뭐 예를 들어 중력의 지평선 이름 이해하겠는데 네. 왜 사건의 지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기 딱 그 자기 만족 아닐까? 그 경계면 자체가 뭔가 특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절대로 알 수 없다. 내부랑 외부의 경계고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로 알 수 없다. 우리는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건의 지평선이구나.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딱 2분만 더 주세요. 네네. 블랙홀에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은 중력이 굉장히 큰 천체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관측자 입장에서 그 들어가는 사람을 보면은 중력이 점점 강해지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흘러요. 그래서 그 지구에서 누군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 걸 보면은
블랙홀에 닿기 직전 사건의 지평선에 닿기 직전에는 아예 그 사람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여요. 신기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관측할 때? 네, 관측할 때. 그래서 영원히 천년 만년 수천억 년 동안 그 블랙홀을 관측해도 그 사람이 블랙홀에 들어가는 걸 못 봐요. 이미 들어갔는데도? 그렇죠. 그 사람은 이미 들어갔는데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시간. 바꿔 말하면은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이 상대적이니까 자기가 주변 우주를 보면은 그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거든요. 이해하셨어요? 아, 오늘은 또 쉬어야 되네. 자, 다시 한 번만 더. 네. 시간은 상대적으로 흘러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 누가 블랙홀로 빠져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드려. 결국에는 거의 중력이 거의 무한대가 되는 사건의 지평선 근처 가면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그래요? 근데 바꿔 말하면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블랙홀을 등지고 우주를 바라본다. 맞다. 너무 빨라. 그러면 우주의 역사부터 종말까지 다 볼 수 있는 아, 영화처럼 싹 보이겠네. 모든 것들이 다 볼 수 있는 이해 못했는데 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최욱 씨. 모르는 것 같지는 않지 않아? 아니야, 리액션이? 약간 좀 이상해. 영화처럼 보겠네 이런 거는 아는 것 같지 않아? 아 이거 우리가 이제 그 빨려 들어가는 사람을 볼 때 네. 빛도 그 블랙홀 주변에서는 빨리 못 다닐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는 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반사된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반사하는 빛을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천천히 우리한테 오는 건가요? 엄청 천천히 오는 거죠.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이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건의 내가 더 이해한 거 같지 않아? 아니 그럴 수는 있겠다. 그 사실은 이 유나 노래에서 사건의 지평선에서 뮤비를 보시면은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여자 주인공 혼자 블랙홀에 빠져요. 남자 주인공은 그걸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여자 주인공은 약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련 없이 그 남자를 잊어요. 헤어질 때. 근데 그 남자는 잘 못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를 헤어지고 나서도 잊지 못하거든요. 근데 딱 이게 블랙홀 상황이랑 겹치는 게 블랙홀에 들어가는 상황 입장에서는 바깥을 봤을 때 모든 것들이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홀에 들어가는 입장은 진짜 미련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 쉽게 잊을 수 있는 입장이고 반대로 지구에서 관찰하는 남주인공 입장에서는 그 여주인공이 끝까지 블랙홀에 들어가는 걸 못 봐요. 영원히 그 시간이 멈춰 있잖아요. 멈춰 있는 시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잘 사랑을 못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헤어지고 나서도 새벽에 막 전해서 그리고 끝까지 그 사람을 잊지 못하잖아요. 유나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대? 그러니까 유나는 그런 거 몰라야 되니? 아니 유나 씨가 그런 거 이해하면 이상한 거야? 아니 그 유나가 나 정말 최욱의 이런 인식은 아니 뭐 카이스트야 유나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근데 유나 씨가 엄청난 천체 물리학자인 게 처음 물리학자야? 데뷔곡도 해성, 혜성이야? 그다음에 뭐 엔드 티오리 뭐 이런 유나는 어떻게 알았대? 유나 이런 거 모르는 연예인들이 감히 뭐 가수가 이런 거 어떻게 이해하냐? 아니 그게 약 600m 앞 시속 80km 단속 구간입니다. 그거는 난 동의 못 하겠어. 카이스트다 이거지 카이스트. 아니 그 예를 들어 사람이 거기 빨려 들어가면 네. 엄청 작아집니까? 그냥 우리가 상상하기로 뭐 그래 본 적은 없겠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게 중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심지어 내 발가락부터 머리 사이의 중력 차이도 너무 심해져요. 그 말은 뭐냐면 160 정도 되는 그 말은 이제 발가락 끝부터 라면처럼 쭉 늘어나다가 발끝에 이제 세포들이 떨어지고 세포들도 원자 단위로 쪼개지고 원자들도 쿼크 단위로 쪼개지고 그런 것들이 그냥 블랙홀 근처에서 몇 분으로 쪼개지고 사건의 집에서 근처에서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계속 흡수하는데 질량 보호전의 법칙. 그럼 결국 그건 그 한계가 있을 거 아니야 한계. 그 사실은 그 질량을 다 머금고 있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게 이게 말이야. 계속 무한히 먹을 수 있는데 우주의 물질은 유한하고 또 사실 이게 어려운 게 호킹 복사라 그래서 물질 반물질이 경계에서 뭔가 내뿜고 먹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우주의 그 열이 일정한 열이 있어요. 우주 배경 복사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 블랙홀은 점점 커지다가 나중에 100조 년 정도 되면은 블랙홀도 쪼그라든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지웅배 과커님이 전문적으로 한번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정영희 씨가 옆에 바람 잡아서 그렇지 이건 재문아 씨는 비하했으니까 아니 그냥 감탄의 저의 방식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 700m 앞 인포교차로에서 영천, 동영 천IC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월요일날 대통령의 발언을 한 모습은 아닌데 약 300m 앞 영천, 동영 천IC 당면 오른쪽 방향입니다. 맞지 않다. 지적하는 언론이 없어요. 이게 이제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 이어서 우회전하세요. 그 한 말의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130명이 넘는 경찰이 현장에 있었는데 왜 그 혼잡한 상황 통제를 못했냐? 왜냐하면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그 일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각자 임무가 다 바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통령이 한 말 있지 않습니까? 한 방향으로 사람을 그래도 했으면 되지 않나?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나가는 사람만 놔두고 내려온 이쪽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은 한 30m, 50m에서 막는 조치 그거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안 이루어져? 약 500m 앞 시속 7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마지막에 하는 거 빼고 제가 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제가 일방 통행 조치 왜 안 했냐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원래 일방 통행 조치 이런 데서 한다고 그때 국민의힘에서 그런가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 가짜뉴스라 맹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 ICT 미디어진흥특위 공정미디어 소위에서 성명서를 냈죠. 국민의힘에서. 네. 예. 그럼 소위가 어딘지 간에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제가 한 얘기가 가짜뉴스고 조선일보도 뭐 팩트체크해서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 외에도 당신이 제소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예. 저 PD 끌려가게 생겼는데 대통령 똑같은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일반 통행이라는 용어가 경찰 쓰는 용어가 아니면 동선 통제 혹은 뭐 혼잡 경비 뭐라고 하든 간에 사람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일시적으로 통제하는 일은 과거 이태원 할로윈 때 분명히 했다고 제가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소고발도 관련해서 있고 방송인 제소도 있고 성명도 나오고 가짜뉴스라는 언론 보도도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증거를 가지고 왔어요. TBS가 작년 10월 30일 할로윈 날 좀 다 나오고 있거든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네. 아, 마지막에 이거는 좀 우울해지네 오히려. 불쾌하다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앞으로 이제 뭐 국정조사 등 뭐 여러 가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떤 부분을 조금 주목해서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저는 이게 사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조사 열심히 잘 했습니다. 네.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걸로 봐서는.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네. 자,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성적 대응으로는 국민 생명 지킬 수 없다. 근데 사실 그동안에 관성적으로 매우 잘해왔거든요. 그리고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예방 안전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 경찰에 통제할 권한이 없었다.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죠. 이제는 이 프레임은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제도가 없어서 사고를 못 막았다는 식의 이제 발언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 이후로 너무 이제 보도가 많이 나와서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재난안전법 관련 법안이 너무 많아. 경찰법까지. 예. 이제 한덕수 총리가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 약 400m 앞 시속 6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그런데 처음한 것도 아니고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정권의 책임이 처음부터까지 어디냐 물어보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가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근데 오늘 또 나왔어. 그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이게? 중앙일보에다가 칼럼을 써서 국회의원과 시의원의 잘못이다.
주체자 없는 행사를 경찰이 통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자는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진진권 씨가 또 오거든요. 그만해. 내가 그거를 아니에요? 초기에 월요일 날 하도 그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제 노트북에 10페이지로 정리를 했어. 각종 법안 판례 싹 다 정리해놨어. 여기 와서 한번 아니 읊어드릴까? 그거는 어려워서 이해 못할 수 있으니까. 정말. 아니 그러면 아주 쉬운 사진 한 장이 있어요. 이번에 희생자 장례식장 있잖아요. 네. 거기 앞에 경찰 병력이 쫙 깔렸어요. 네? 그 누구 주체라서 경찰 병력이 깔리냐고. 우리가 제일 쉽게 이해할 때는요. 귀경길 있죠. 네. 귀경길 그거 주체 없어요. 경찰 다 걸려있죠. 귀경길 그 병목 나오는 데는. 네. 그게 제일 핵심적인 사안이에요. 이따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찰에는 경찰 그 매뉴얼에 혼잡 경비라는 분야가 아예 있습니다. 네. 혼잡 경비는 비목적성 군중들, 그러니까 누가 모여서 주체자 없는 군중들을 어느 부서가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거를 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원칙이 있어요. 경찰학 개론 책에도 나오고요.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혼잡 경비의 4대 원칙 이런 거 다 외우고 들어갑니다. 근데 무슨 주체자가 없어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을 책임질 사람을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도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요. 주체자 없이 경찰이 하는 것들은.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거를 계속 꾸준히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사 초반에는 뭐 이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전문가들 얘기하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경찰의 당연한 임무인데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거기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난 이거 사실 끝난 논란이라고 봤는데 계속 된다고 하니까 진짜 속상하네. 그거는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를 이행했느냐.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의무의 문제다. 경찰의 의무.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금방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말 중에서 저는 꼭 하나 짚고 가야 될 게 말버릇처럼 나오는 게 크라우드 매니지먼트, 네. 드론, 헬로윈. 참고로 이제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는 인파 관리를 얘기하는 그래요? 네, 크라우드 매니지먼트가 우리가 매우 부족하고 거기에 맞춘 제도가 없다. 연구 개발이 부족했다. 네, 드론을 통해서 이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저는 진짜 정말 화났어요. 그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보통 도대체?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 배우면 계속 써먹고 싶을 때 하는 그런 현상이긴 하거든요. 이거 봤을 때 최근에 습득한 그런 정보와 상식이 아닐까. 아니 왜 화가 났냐면 이게 드론 얘기를 한 게 상황 파악을 좀 잘하라 미리 이 얘기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행사는 매년 있었고 현장에 CCTV 있었고 그럼요. 40대인가 그리고 50대인가 있었대요. 신고 전화가 몇 신고 전화가 수십 건이 있었어요. 8번 가까이 있었어요. 네. 드론은 이태원에 못 띄웁니다. 그 비행금지 구역이죠.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비행금지 구역에 띄울 수도 없어요. 못해요. 약 200m 앞 시속 30km 단속 구간입니다. 발음이 아주 쪽으로 시선을 처음에는 법과 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는 기술력의- 최근에는 기술의 문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나왔으니까 한독수 총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외신 기자회견 내용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주최 측 없이는 경찰의 통제권이 없어 선제적인 대응할 수 없고 예방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런 피해를 우리가 입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얘기예요. 외신 기자한테. 예, 외신 기자한테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 진짜 이런 분이었나 깜짝 놀랐어요. 10만 명이 있어도 이념 차이가 없고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면 리스크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이제 태극기하고 촛불 집회 예를 들고 싶었나 본데 네, 그런 것 같아요. 2016년도 탄핵 사건 때 태극기 쪽에서 뭐 한 10만, 나중에 촛불 집회 좀 빠지면서 한 10만씩이 붙은 적이 있었는데 단 한 번의 폭력 사태 벌어진 적이 없어요. 네. 이념 충돌하는 그 집회에서도 경찰이 적당히 통제해가지고 아무런 그 사고가 나지 않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경찰 치안이라는 게 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고. 네, 세계 반대로 최고입니다. 이념 차이는 전혀 없는데 이거는 유럽에서도 가끔 있고 동남아시아는 수도 없이 벌어지는데 축구장에서 이 수많은 사고들은 벌어져요. 축구장에 온 사람들이 이념 때문에 모였으니까 자기 응원하는 홈팀이 졌다 열받아서 뛰어나가다가 다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인 사고에 대한 이 분석이요. 한덕수 총리는
제로 베이스에서 얘기한 거 이거 아니 지신구에서. 그리고 그 유럽 기자들이 자꾸 BBC 자꾸 물어보는 게 축구장 사태를 워낙 잘 알잖아 이 사람들은. 근데 왜 이름을 얘기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를 내는 거였어. 질문이 아니라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 거. 왜냐? 자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기자가 너무 화가 난 거야. 말은 무한 책임입니다. 해놓고 책임이 없다고. 그러니까. 또 무한 책임입니다. 해놓고 또 책임이 없다고 네. 하니까 기자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외신에서 엄청나게 지금 대한민국을 외국인이 비하하더라고요. 직접 26명이 이제 죽었기 때문에 맞아요. 외신 입장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자기 그렇죠. 나라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따져 묻는 거예요. 따져 묻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따져 묻더라고. 그래서 정부가 제도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죽은 사람 책임. 약 700m 앞 우회전하세요. 전반적으로는 죽은 사람 책임이라 그러고 있어. 근데 한덕수 총리는 차마 이제 그 말을 못하고 아니다 그러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니까 계속 빙빙 돌아버린 거야. 그 외신 기자니까. 근데 개인 한덕수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외신 기자회견이 본인이 자처한 회견이 아니에요. 갑자기 잡혔고 대통령실에서 하라고 총리실에 때려 박은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예. 약 300m 앞 우회전하세요. 굉장히 외신이 들끓어가지고 모스트 디스라이크드 리더, 월드 모스트 디스라이크드 리더 이렇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혐오받는 대통령 이런 식의 기사들이 막 나가니까 그래서 너가 좀 빨리 막아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잠시 후 우회전하세요. 이어서 좌회전하세요. 한덕수는 정말 가기 싫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거는 알겠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대한민국 총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한덕수 총리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거에 방침을 시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잠시 후 좌회전하세요.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평가를 해야지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백지 상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까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이 녹취록 터지기 전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외신 기자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 책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하려고 나갔다 보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난탈 당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일 좀 저는 민망했던 게 뭐냐면 이란 외무부 쪽에서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안 했다라고 이거 외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면 이례적인 거죠, 그것도. 예, 엄청난 그 반박이잖아요. 엄청난 화를 낸 거예요. 이란에서 5분이나 이란 국민이 5분이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외국인 중에서 가장 많이 돌아가셔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요. 우리나라에서요? 우리나라에서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한국 정부 탓을 하냐. 그냥 가만히 어떻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왜 그러는 거야? 인시던트 그러니까 외신 기자회견에 써놓은 것도 디제스터가 아니라 인시던트 그냥 사건. 그러니까 한덕수는 사고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근데 외신들은 계속 참사라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난 참 애초에 이게 조갑제 논리인데 참사라 그러면 윤석열 책임이 되니까 사고라 하자 그러는데 참사 사고는 규모의 개념인데 예를 들면 참사라 했을 때도 윤석열 책임이 아닐 수가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 뭐 벼락에 떨어져가지고 뭐 죽었다면 몇백 명이 윤석열 책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갑제 논리면은 무조건 참사라 그러면 윤석열 책임되니까 사고를 버텨야 된다. 그럼 10만 명, 100만 명이 죽여도 윤석열 책임될까봐 사고라 그래야 되느냐.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런 책임 회피의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요. 너무 싫어요. 정말. 진짜. 자,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려할 수준의 인파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근데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많이 해. 이거 거짓이잖아. 그러니까. 뭐 10만 보도에 따르면 13만, 뭐 그 이상도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찰 인력이 더 있었어도 사고 막지 못했다. 이게 제일 미쳤어. 그러면서 이거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발언을 또 바로 해요. 맞아요. 경찰 인력이 있어도 막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 소요 집회 때문에 경찰 병력이 분산됐대. 다른 데 집회들 때문에. 그래 소요가 어디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자체도 또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집회가 9시 좀 넘어서 끝이 났는데 그 경찰 병력들이요 바로 거기서 철수했어요. 삼각지에서. 네.
아니 9시 거기- 전에 이미 신고들도 많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거기 가서 못 온 게 아니고 거기 끝나고 철수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거짓이. 아니 삼각지에서 이태원 걸어가면 10분이야. 네. 걸어가도 10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왜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반감을 끌 네, 수밖에 없는 말인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은 판사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거 법정에선 그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태도입니다.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자기 책임 면제를 위한 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 보고서를 써줬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할로윈 축제 기간 전에 경찰이 자체적으로 작성해서 언론사에다가 뿌린 보도 자료에 작년에 17만 명이 왔다. 올해는 30만 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총력전을 펼쳐서 질서를 지키겠다. 이렇게 보도자료 돌렸어요, 저희들이. 맞아요. 근데 예년만큼 뭐 밖에 안 왔다. 음. 실제로 지금 이제 2.5배가 왔다고 이제 더 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작년 토요일 날 8만 명 왔는데요. 2.5명 보면은 18만, 19만, 20만까지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번에. 어쨌든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이성만 의원실에서 그 이태원역의 하차 인원 네. 그걸 보면 되잖아요. 네. 작년보다 딱 하차 인원만 2.6배 늘었어요. 같은 날 헬로윈 때보다. 이거는 뭐 통계로 나오는 그러니까 거니까. 이상민 장관에게 예년만큼 왔기 때문에 별일 아니었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관한테. 아니 자기가 지어서 얘기했나? 내가 보기에는 지어서 했을 수도 있다. 보고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아니 왜냐하면 지어서 했다는 얘기가 이제 과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거는 거기 온 사람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프레임을 딱 가지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는 사실만 자기가 인지를 해요. 나머지는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아니, 사람이 아무리- 인지 심리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작년만큼 왔다고 해도 작년에 경찰에 배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질서를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잡아줬어요. 이분들 생각에는 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지 않았느냐.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투입된 이 경찰 플러스 공무원 조직이 4,500명이 투입됐어요. 네. 그게 안전하게 갔어요, 이거. 근데 올해는 어쨌든 자기들이 경찰력을 늘렸다는데 경찰 130명이고 뭐 마약관 절반이고 네. 문제는 경찰보다 더 중요한 게 공무원 안전요원이 한 명도 투입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BTS 공연 때도 우리가 그때 부산에서 집회했을 텐데 공무원 조직이 3,000명 투입되고 경찰 특공대가 1,300명 투입됐어요. 공무원 3,000명 투입됐어. 그래서 BTS 때 56,000명이 왔거든요. 근데 그렇게 투입됐고 우리 같은 경우 그때 김영민 기사장하고 제가 집회를 했는데 행진을 못하게 계속 행진하면은 경찰력이 빠진다. 행진 좀 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협조해 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부산이요 완전히 계엄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쫙 깔려가지고. 그러니까 BTS보다 그러면 3-4배나 더 오는 그것도 이태원이라는 그 좁은 골목길에 본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공무원 한 명도 안 보냈다. 용산구청이나 이런 데서. 왜 대비를 안 한 거지? 알겠습니다. 그 의아한 부분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책임자 이야기할 때 사실 지금 거의 나오지 않는 인물입니다. 한동훈 장관. 네. 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제 비정하게 느껴지는 대목이 있어서 이걸 좀 짚고 가고 싶은데요. 사람이 156명이 사망했어요. 진짜 그냥 슬픈 거야, 그냥. 근데 이런 상황에서조차 자기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국회에서 지금 이제 경찰이 감찰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사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검찰의 셀프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이 검수완박 얘기를 해. 검수완박 때문에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 참사는 참사인가 보죠. 아니 그러니까 언론 나는 지금